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뒤늦게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어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워킹맘이에요. 제가 이토록 열심히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남편이 투병 중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초등학생인 딸과 친정 아버지까지 함께 살고 있기에 더더욱 힘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말씀드리니 제 생활이 너무 궁핍해 보이나요? 딱히 그렇진 않아요. 몇 년 전에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돈을 갖게 되며 나름 벼락부자가 되었거든요. 그 돈을 미천 삼아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고 점점 자리 잡아가네요. 이제 적어도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어 참 다행이랍니다. 한 40년 동안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었거든요. 이렇게 사연을 보낼 결심을 하며 제 인생 전체를 돌이켜보니 참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었어요. 제 팔자보다 더 센 팔자가 있을까 싶은 드라마틱한 삶이었죠. 기나긴 투병 생활에서 좀 회복되어 현재 재활 과정에 있는 남편은 제가 재혼해서 얻게 된 배우자랍니다. 전 남편과는 딱 1년 만에 사별하고 혼자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혼인신고하고 살게 된 거죠. 초절에 국밥 만들어 리어카에 싣고 팔려다니다가 현재 화장품 회사 CEO가 되기까지 참 파란만장했던 저의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겠어요? 전 시골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엄마는 절 낳다가 돌아가시고 마셨죠. 만일 서울 좋은 병원에서 제대로 출산하셨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엄마는 그 옛날 동네 산파라는 할머니만 믿고 집에서 출산했는데 출혈이 너무 심해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지금 와서 추측해보건대 제가 임신했을 때처럼 완전 전치태반이었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미리 진단받고 제왕절개로 나았다면 과다출혈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시골이고 옛날이어서 너무 무지했던 거죠. 그게 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병원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집에서 낳다 돌아가신 거죠. 어쨌든 전 엄마의 얼굴을 몇 장 남은 사진으로만 봤고 엄마의 존재 의미에 대해 TV나 영화로만 간접 경험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힘들 때 엄마가 보고 싶거나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기억조차 없는 친정엄마니까요. 엄마저 또 한번 못 물어보고 태어난 절 불쌍히 여기신 아빠는 지극정성으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아빠가 농사일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론 가난의 늪을 벗어나기 힘들었어요. 아빠의 말에 의하면 한마디쯤 올라갈까 싶으면 다음에 두 마디가 빠져버리더래요. 늪에 귀신이라도 있는지 자기를 자꾸 끌어내리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너무 슬픈 표정으로 말이죠. 농촌의 인건비도 차츰 비싸지자 아빠는 넓은 논과 밭을 본인 혼자 돌보기 시작하셨어요. 아빠의 고된 노동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도 최대한 일손을 도왔죠. 아빠도 제가 공부하기보단 농사일 도와주는 걸 더 좋아하셨어요. 엄마가 없다 보니 집안 살림이나 요리도 거의 제 몫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다니던 중학교가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학생 수가 너무 없어서 근처 읍내의 중학교로 통폐합된다는 통지와 함께요. 통폐합된다는 그 학교는 우리 집에서 거리가 너무 멀었죠. 버스를 2번은 갈아타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 사실을 아빠에게 말씀드렸더니 고민 끝에 넌지시 제안을 하시더군요. 미선아, 너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아빠가 농사일 혼자 하는 게 너무 벅차는구나. 인건비도 비싸서 사람을 쓰기도 뭐하고 말이야. 학업은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 혹시 지금은 아빠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학교를 다니는 건 학생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당장 생계가 급한 저에겐 농사일과 집안일이 더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땐 중학교 의무교육도 없던 터라 저도 아빠의 제안대로 중고등학교 과정은 나중에 검정고시로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일단 학업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공부머리는 좀 있었기에 나중에 검정고시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그랬던 것 같네요. 그 후 고3 나이인 19살이 되어서야 검정고시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해에 중등 고등 검정고시를 모두 패스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를 끝까지 다닐 걸 그랬다는 후회는 남더라고요. 공부는 다 때가 있다는 말을 뒤늦게 깨달았죠. 아빠를 따라다니며 농사짓고 직접 재배한 배추와 무, 고추 등을 장에서 파는 일이 익숙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걸론 수익이 많이 나지 않더군요. 고민 끝에 제가 잘 할 수 있었던 요리를 만들어 리어카에 싣고 나가 팔아보기로 했어요. 제일 맛있게 만들 수 있었던 종목은 국밥이었어요. 육개장, 선지국, 뼈해장국 등을 만들어 큰 스텐 다라이에 담아 리어카에 싣고 장에 나가 팔기 시작했죠. 맨 처음 선지국 만들 땐 시뻘건 피로 선지 만드는 과정이 좀 징그러웠어요. 하지만 워낙 맛이 좋다 보니 자주 만들어 먹게 되고 장에서도 제일 잘 팔리더군요. 리어카에서 장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은 줄을 서서 대기했을 만큼 잘 됐어요. 주변 상인들이 많이 시샘하기도 했죠. 아빠도 저의 장사를 도와주시기 위해 추운 날은 핫팩도 가져오시고 보온통에 밥도 해주시고 여름엔 파리 날리는 도구도 사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정신없이 장사에 매진하고 있을 무렵 제 인생에 핑크빛 로맨스 한 페이지가 펼쳐졌어요. 그 주인공은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 살던 한 살 차이 동네 오빠였어요. 오빠 이름이 유채수여서 어려서부터 유채꽃 오빠라고 많이 놀리며 놀았죠. 그 오빠도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이 집 저 집 다니며 농사일을 도와주던 어려운 형편의 청년이었어요. 집이 가까웠기에 저희 아빠가 그 오빠를 많이 챙겨주기도 했고 저희 집에서 밥도 여러 번 먹었네요. 기억도 잘 안 나는 어린 시절부터 친했던 오빠였기에 전 별 생각이 없었는데 딱 20살이 되던 해 저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미선아, 너 나랑 결혼하자. 결혼하면 내가 진짜로 잘해줄 자신 있어. 난 어렸을 적부터 너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내 맘 알지? 응? 결혼? 오빠랑 어릴 적 냇가에서 빨개 벗고 수영하던 나한테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우리가 한가족 같은 사이인데. 아우 징그러워. 됐어. 그래, 가족 같은 사이 말고 진짜 가족이 되자고. 아저씨, 아니 장인어른한텐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고 살아보자고. 우리 아빠한테 장인어른? 아우 눈구렁이네 완전. 오빠가 성격 좋은 건 알았지만 이렇게 징그러울 줄이야. 뭐 그럼 일단 사귀기나 해보자고. 아직 사귀지도 않아놓고 뭐 결혼이야. 저도 오빠가 워낙 성실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걸 알았기에 싫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사춘기 때부터 오빠를 남자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미 가족과도 같았던 오빠였기에 저희 아빠도 결혼에 적극 찬성하셨어요. 손수 식장까지 알아봐 주셨죠. 날짜에 맞춰 청첩장까지 다 돌렸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3주 앞둔 어느 날 남친이 갑자기 몸이 너무너무 안 좋고 아프다며 병원에 가본다더군요. 남친의 성격상 웬만하면 아프다는 내색도 안 하는 사람인데 엄청 심하게 아픈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죠. 난생 처음 건강검진을 받아본 남친의 변명은 췌장암 말기였어요. 남친의 아버지 또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기에 가족력이 있었나 봐요. 미선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진짜 몹쓸 짓을 했어. 괜히 결혼하자고 했나 봐. 우리 결혼식 얼른 취소하고 다 없었던 일로 하자. 난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다 조용히 갈 거야. 뭐?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우린 아직 젊잖아. 본인 케이스랑은 다르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 산은 무슨 산이야. 바로 병원 입원해서 뭐든 끝까지 해보자고. 아니야, 괜한 돈 쓰기 싫어. 그럴 돈도 없고. 차디찬 병원에서 죽긴 싫어. 그럼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을게. 앞으로 나 찾아오지 마. 넌 너대로 살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나 같은 거 있고 말이야. 어떻게 잊으란 말이야. 내가 뭐 치매라도 걸렸어? 평생 한 동네에서 가족처럼 지냈는데 갑자기 잊혀져? 오빠, 우리 예정대로 결혼식 올리자. 그러고 나서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안 돼. 절대 안 돼. 난 몇 개월밖에 안 남은 시한부야. 미래가 없는 내가 네 발목을 잡으면 되겠니? 장인어른께도 말씀드려서 결혼식이고 뭐고 다 취소해줘. 남친도 고집이 셌지만 저도 한 고집하는 성격이었기에 아빠한테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결혼식을 강행했어요. 아빠는 당연히 노발대발하셨죠. 너 미쳤니? 아무리 채수 상황이 안타까워도 그렇지. 곧 죽을 남자한테 내 딸 시집을 보내라고. 온 동네방네 곧 과부 될 사람입니다. 라고 광고하라고. 아빠, 채수 오빠는 친오빠나 다름없잖아요. 아빠 말대로 곧 죽을 사람이라면 그 사람 가는 길을 최대한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난 아빠라도 계시지만 채수 오빠는 어려서 부모 다 잃고 혼자 고아처럼 자랐잖아요. 아빠도 아들처럼 생각하잖아요. 네? 아무리 뭐라 해도 내 딸이 가장 중요하다. 난 이 결혼 절대 반대다. 정하고 싶거든. 니네끼리 식을 올리든지 말든지 하고 난 참석 안 할란다. 아빠는 당연히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저도 아빠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채수 오빠를 쓸쓸히 혼자 가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오빠는 제게 미안하다면 결혼식을 원치 않았지만 제 뜻이 정 그러하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끼리 결혼식을 하는 정도로만 진행하자고 하더군요. 우린 딱히 종교인은 아니었지만 동네 작은 교회 마당에서 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친구들만 몇 명 참석해서 눈물 콧물 다 빼며 축하해 주었죠. 저 멀리 한 3초간 저희 아빠 얼굴이 보이더군요. 장소를 어떻게 아셨는지 아주 멀리 나무 뒤에서 살짝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친 아빠는 그대로 뒤돌아 터덜터덜 걸어가시더군요. 그때 아빠의 뒷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참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남편이라 생각하고 병수발을 든 지 1년 만에 채수 오빠는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장례식도 아주 간단히 치르고 채수 오빠와 살던 빈집에 와서는 펑펑 울었네요. 우리 아빠도 엄마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마음이 아팠겠지 란 생각도 들었고요. 들판에 잡초처럼 자랐던 전 한 일주일 정도 시리에 빠져있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야만 했어요. 당장 제 앞가림을 해야 했으니까요. 다시 아빠와 살던 집에 들어와 국밥을 끓여 리어카에 싣고 장에 나가 팔기 시작했죠. 요리는 참 잘했던 제 손맛 덕분인지 손님들은 또 북적이더군요. 시장에서 제 리어카 앞에만 사람들이 몰려드니 가게 상인들 중 예전처럼 절 시샘하는 사람도 생겨났어요. 한 일주일 정도 1층 한의원 앞에서 장사를 했는데 손님들로 시끌벅적한 게 싫었는지 한의원 측에서 웬 청년이 나와 말을 걸더군요. 그나마 예의 바르게 말이죠. 저 한의원집 아들인데요. 엄마가 절 내려보내시네요. 참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서 장사하실 수 없겠냐고 전해달라는데 성업 중인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손님들 주문만 다 받고 저쪽으로 리어카 끌고 가서 장사할게요. 한의원 영업에 방해됐나 봐요. 죄송합니다. 죄송은요 무슨. 저희가 죄송스럽죠. 제가 이번에 여기 도청 공무원 됐는데 부모님이 이런 거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성하시길래 한번 나와봤어요. 근데 뭐 여기 노점상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요. 자유롭게 영업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제가 국밥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암튼 곧 이동할게요. 천천히 움직이셔도 되죠 뭐. 이것도 인연인데 저 전화번호 하나만 받아도 될까요? 나중에 국밥 좀 대량 주문하려고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이네요. 전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창 장시간이라 손님 받기에 바빠 죽겠는데 전화번호를 달라니. 그 남자를 일단 옆에 세워놓고 계속 장사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집요하게 제 전화번호를 요구하더군요. 제가 장사하느라 바빠서 그런데 그럼 옆에서 같이 포장 좀 해주시겠어요? 국밥 퍼다가 용기에 담고 봉지 묶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좋죠. 실없는 웃음을 연달아 내뱉는 그의 얼굴을 그제서야 자세히 보니 하회탈같이 좋은 인상이긴 하더군요. 손님들이 좀 뜸해질 시간이 되자 그 남자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국밥을 앞으로 얼마나 주문할지는 모르겠으나 본인 입으로 대량 주문한다고 했으니 매출을 올릴 마음으로 연락처를 준 거죠. 그 사람도 자기 구급공무원 명함을 주더군요. 이름은 임종수. 명함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전 리어카를 끌고 유유히 사라졌죠.
한참을 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 임종수란 남자는 아직도 제 뒷모습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대체 뭐지? 구급 공무원으로서 진짜 내가 노점 장사하는 걸 제재할 셈인가? 갸우뚱하면서 전 다시 갈 길을 갔고 그날 저녁부터 그 남자한테 하루에 5번씩 전화가 오더군요. 내용은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죠. 하도 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 연락이 몇 시간 뜸하면 오히려 제가 궁금해지더군요. 그 남자와 연락하는 일을 즐기는 제가 스스로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난 이미 한번 결혼했던 사람인데 그 남자가 더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난 사별한 사람이라고 미리 밝혀야겠다 싶었죠. 저 종수씨,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전 1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사람이에요. 다니던 중학교도 폐교돼서 그냥 초졸로 중고등은 검정고시 받고요. 혹시라도 절 여자로 생각하시는 거면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여자를 찾는 게 빠르실 것 같네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아, 그랬군요. 이별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 더 성숙할 수 있죠. 그런 거 저한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초졸이어도 중고등 검정고시 봤으면 고졸이네요 뭐.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미선 씨를 여자로 좋아하는 거예요. 아, 물론 외모도 제 스타일이긴 하고요. 그냥 가볍게 한번 만나보면 안 될까요? 한 3년만 사귀어보고 내가 싫으면 그때 날 차도 돼요. 그렇게 우린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고 그동안 저는 모은 돈으로 국밥집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춥고 덥고 비오고 눈 오는 노점 장사를 벗어나 따뜻한 점포에서 장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남친과 사귄 지 3년 되는 날, 남친은 제게 조그만 실반지와 함께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나만 믿고 따라와줘. 미선이 인생 앞으로 내가 책임질게. 혹시나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헤쳐나갑시다. 우선 너무 고맙고 나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자기네 한의사 집안에서 나 같은 며느리를 좋아하실까? 어디 한번 해보자고. 시도라도 한번 해보고 걱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잊지 말아줘.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미선이랑 결혼하는 거 절대 포기 안 한다는 거. 지방이었지만 유명했던 한의원 원장이신 남친 아빠와 부잣집 사모님이었던 남친의 엄마는 당연히 절 반대하셨어요. 남친이 아주 구체적으로는 전달을 안 해줬지만 대충 둘러대는 말을 들어보니 심하게 반대하시는 것 같더군요. 남친의 마음고생과 스트레스가 엄청 났던지 대상포진까지 걸리더라고요.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장사를 계속하던 어느 날 귀금속을 온몸에 치렁치렁 달고 있는 아주머니가 우리 국밥집에 왔어요. 네가 김미선이야? 네가 우리 아들 그렇게 꼬셔댄 거야? 지금 우리 귀한 아들이 대상포진까지 걸려가지고 골골대고 있다고. 식음을 좀 패하고 말이야. 고작 너 같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버러지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마음고생을 해야 돼? 종수씨 어머님이시군요. 일단 좀 앉으세요. 언성 낮추시고요. 식사 중인 손님들 놀라시겠어요. 너,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몸 함부로 굴리고 꼬리치고 다니는 여우 아냐? 듣지 않니 유부녀였다며? 너 혼자 있는 거 맞아? 애 딸린 유부녀 아니냐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전 남편은 최장암으로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 세상으로 갔다고요.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애기 막짓가로도 되는 거예요? 남친 엄마가 뭐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장사 방해하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불러라 불러. 나도 널 경찰에 신고해서 아주 감옥에 가둬놓고 영영 못 나오게 하고 싶은 심정이다. 내 아들 더 이상 못 꼬시게 말이야. 김미서 다 풀어놔버려. 남친 엄마는 뒤에 까만 정장 입은 남자를 불렀어요. 그 남자는 갑자기 자루에서 웬 쥐들을 식당에 풀어놓는 거 아니겠어요? 전 너무 놀랐죠. 손님들도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가 버리고 있던 쥐들도 다 내쫓았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남친 엄마와 그 비서는 떠나고 없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펑펑 울며 남친한테 전화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싫다고 글쎄 우리 국밥집에 와서는 쥐를 풀어놓고 난리를 치고 가잖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미선아.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대체 누가? 누구긴 누구야. 자기 엄마지. 내가 싫으면 차라리 날 때리고 가지. 왜 영업을 방해해. 우리 집 손님 다 끊기면 어쩌라고. 우리 엄마가? 아 정말 미안해 미선아. 내가 당장 거기로 갈게. 기다려. 달래주러 온 남친한테 당장 당신 엄마 경찰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더군요. 대상포진으로 골골대는 남친이 무릎 꿇고 싹싹 빌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날 밤새 국밥집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다가 날이 새버렸습니다. 제발 헤어지잔 말은 하지 말아달라는 남친의 신신당부와 함께 말이죠. 그렇게 질긴 인연을 끊어내지 못하고 찜찜한 마음으로 사귀고 있던 어느 날 국밥집으로 웬 무당 같은 사람이 들어오더군요. 국밥집에서 국밥 주문은 안 하고 그 무당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한마디 건네더라고요. 수풀이 보인다, 수풀이 보여. 그 사람과 엮였다간 너도 죽고 네 아빠도 다 죽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당하시는 분이에요? 수풀이 보인다뇨. 지금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수풀림자 아냐? 맞아요. 한자로 수풀림자 쓰는 임시성을 가진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죠? 대체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옳거니 그 임시남자랑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되면 너와 네 아빠 다 죽게 될 거야. 명심해. 그 말을 끝으로 무당은 유유히 국밥집을 나갔어요. 전 벙쪄서 한동안 출입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너무 찜찜하더군요. 남친한테 말해볼까 하다가 괜히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될까봐 저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죠. 몇 달 후 남친과 모처럼 호프집 데이트를 했어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었지만 처음 가보는 호프집이었죠. 가서 잘 마시고 계산하려고 나가는데 계산대 앞에 그 무당이 있는 거예요. 전 화들짝 놀랐고 그 무당 같아 보이던 여자도 엄청 놀라더군요. 아줌마, 무당 아니셨어요? 호프집도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참 이런 말 그렇지만 저번에 한의원에 진찰받으러 갔다가 한의사 선생님께서 돈 좀 쥐어주시면서 무당 역할 좀 해달라고 그러시길래 미안해요. 젊은 사람한테 괜히. 이번엔 한의사이신 남친 아빠가 꾸며낸 일이더군요. 아주 남친 엄마 아빠가 절 남친에게서 떼어내려고 지극정성이셨죠. 전 실소가 터졌고 영문을 몰라 하던 남친에게 있는 그대로 다 말했어요. 제가 그 가짜 무당 때문에 했던 마음고생까지 말이죠. 남친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 도저히 이대로 결혼까지 진행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이 되었어요. 제가 남자 쪽 부모라도 저 같은 딸내미한테 장가 보내기엔 참 아까운 아들이라 생각됐거든요. 흔히 말하는 조건면에서 말이죠. 남친도 진지하게 다시 부모님께 말씀드려보겠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결단 내리겠다고 말이죠. 전 그 결단 내리겠다는 말을 저와 헤어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날도 어김없이 국밥집 장사를 마치고 셔터를 내리고 있었죠. 그런데 남친이 웬 여행 가방 2개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국밥집으로 오더군요. 이게 다 뭐야? 짐 나온 거야? 결단 내렸어. 부모님과 연 끊고 자기랑 결혼하기로. 그 결단이란 게 그런 의미였어? 난 나와 이제 헤어지겠다는 결심인 줄 알았지. 내가 미선이랑 왜 헤어져? 나한테 그럴 이유는 없어. 결혼해서 평생 살맛대고 사는 건 나지. 우리 부모님이 아니잖아.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왔어. 내가 아빠 성격 닮아서 둘 다 워낙 강성이라 한다면 하는 성격이거든. 아빠가 호적판다고 이제 아들 아니라고 하셨으니 그런 줄 알아야죠 뭐. 천륜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인연이야? 나 말고 좋은 조건의 여자는 많아. 얼른 집에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빌어. 우리 한 몇 개월만 안 봐도 금세 잊혀질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자기 모아놓은 돈 얼마 있어? 나? 한 5천 정도 있어. 가게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때문에 5천 정도만 남았네. 근데 왜? 난 부끄럽지만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라 2천 정도 모았어. 우리 둘이 합쳐 7천이니 얼른 혼인신고하고 부부 대출 받아서 한 1억짜리 투룸 빌라라도 사자. 거기서 신혼 시작하면 되잖아. 벌써 그런 계획까지 짜온 거야? 내가 이 상태론 편히 결혼 생활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니 다시 생각해 자기야. 응? 난 괜찮아. 날 떠나도 좋아. 좋긴 뭐가 좋아. 됐고 가게에 창고방 하나 있지? 우선 거기서 살게. 내일 말끔하게 하고 장인어른 뵙고 인사드리자. 신혼집은 천천히 찾고 말야. 아참, 혼인신고는 내일 당장 하자.
그의 머릿속엔 계획이 다 짜여 있었고 남친이 하자는 대로 전 졸졸 따라다니며 우리의 신혼은 시작되었어요. 친정아빠는 사돈이 반대한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면서도 사위감 하나는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죠. 진짜 아들처럼 참 예뻐하셨어요. 우리 임사해 주려고 내가 시어머니들한테 부탁해서 산삼 한 뿌리 캐왔어. 얼른 들게나. 그냥 물에 씻어서 뿌리채 먹어버려. 그게 최고라네. 아니 아버님, 이 귀한 산삼을 엄청 비쌌을 텐데 왜 저한테 이걸 주세요? 아버님 드세요. 전 젊으니 괜찮습니다. 아냐, 내 이 시골집이며 논이며 밭이며 다 팔아서 자네한테 바치고 싶을 만큼 너무 고마워 그래. 못난 애비 때문에 고생만 한 내 딸을 걷어줘서 진짜 감사하네. 미선이 낳다가 저 세상으로 가버린 미선이 엄마도 하늘에서 우리 사유 보면 얼마나 기뻐할지 눈에 선하구만. 전 친정아빠가 우는 모습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토록 씩씩하고 한없이 다정하던 아빠가 사위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다니 저도 덩달아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우린 혼인신고 후 결혼식을 생략하고 그 돈으로 제주도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거기서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고 뱃속에 우리 딸 덕분에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우리 쪽 식구들이 이렇게 행복에 취해 있을 무렵 시부모님께서 중국으로 이민을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끔찍이 여겼던 시모는 남편과의 인연을 끊지 못하고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모양이었어요. 갑자기 웬 중국 이민이야? 원래 생각하고 계시던 거였어? 우리 아빠가 한의사이니 본토에 가서 제대로 배우면서 의술을 펼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셨었지. 이제 한국에서 돈을 벌 만큼 벌었으니 노년에는 본인의 원래 꿈을 이루고 싶으셨나 봐. 자기 많이 아쉽겠다. 어머님도 많이 섭섭하실 테고. 이제 내놓은 자식인걸. 아빠는 워낙 매몰찬 성격이라 날 평생 안 보실 테고 엄마는 가끔 외동아들인 날 그리워하시겠지. 남편은 얼른 이 대화를 마무리하고는 자리를 떠나더군요. 그의 얼굴에서 슬픔이 엿보였어요. 다 제 탓인 것만 같아 미안했죠. 남편은 아주 유복하게 자랐지만 특이하게 매우 검소하더군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본인 취미인 오토바이에는 열과 성을 다했죠. 위험하다고 타지 말라고 했지만 유일하게 오토바이 타는 것에 대해선 남편과 협상이 안 되더군요. 그날은 우리 식구끼리 조촐하게 우리 딸 생일 파티를 해주려던 참이었어요. 남편은 우리 식구끼리의 파티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내기 위해 한 15분 거리의 펜시점에서 파티용품을 사오겠다며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죠. 친정아빠와 우리 딸 미라 그리고 전 분주의 준비를 하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더군요.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어요. 얼마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자기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지금 어디야? 미라랑 아빠 기다리시는데? 저 경찰입니다. 임종수씨 와이프 되십니까? 오토바이와 덤프트럭이 충돌했어요. 남편분이 지금 위급한 상태이니 보호자께서 당장 와주셔야겠습니다. 순간 보이스피싱인가? 사기 전화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눈앞이 하얘지더군요. 떨리는 목소리와 손을 부여잡고 친정아빠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내가 미라 보고 있을 테니 넌 빨리 임서방 있는 병원으로 가봐. 택시 잡아서 얼른. 딸을 친정아빠한테 맡기고 응급실에 가봤더니 남편은 이미 수술에 들어가 있는 상태더군요. 남편은 그로부터 4개월여 중환자실에 있었고 병원 측에서는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퇴원해서 집이나 일반 병원에서 간호하는 것을 권했어요. 일반 병원은 입원비가 너무 비쌌기에 전 집에서 간호하는 것을 택했죠. 건강했던 남편은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식물인간 상태로 무려 7년을 누워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 딸은 커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남편은 의식도 온전치 못했고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건 약간 좌우로 고개 돌리는 것뿐이었어요. 누군가는 지나가는 말로 반시체인 남편,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만 보고 가족과 인연까지 끊고 온 사람이고 숨이 멀쩡히 붙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친정 아빠와 둘이 번갈아가며 지극정성으로 돌봤죠.
행여 욕창 생길까봐 몸도 계속 돌려 눕혀주고 매일 온몸을 닦아주며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안방 천장의 방 한 구석에만 계속 응시했어요. 그곳을 바라볼 때의 눈빛은 잠시나마 의식이 정상인 사람 같아 보였죠. 국밥집은 알바생을 써서라도 처음 몇 년간 운영했어요. 하지만 주인인 제가 남편의 간병을 이유로 자꾸 자리를 비우니 어느 순간 팔이 날리는 가게가 돼버리더군요. 가게 월세도 못 낼 처지에 놓이자 국밥집을 폐업하기에 이르렀죠. 이젠 정말 장애인 수당과 친정아빠가 조금씩 보태주시는 용돈으로 딸과 함께 생활해야 했어요. 기약 없이 누워있는 식물인간 남편과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 딸내미를 보니 참 앞이 막막하더군요. 그렇게 7년의 시간이 흐르고 여느 때와 같이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몸도 닦아주고 하는데 어라? 남편이 손가락을 조금 까닥이는 것이었어요. 전 365일을 남편 곁에 있었으니 그의 조그만 움직임도 바로 캐치할 수 있었죠. 저한텐 엄청난 일이었기에 친정아빠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데리고 당장 병원에 입원시켜서 전체 상태를 체크했어요. 아직은 미약하지만 건강 상태가 많이 활성화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의사들은 남편이 손가락을 움직였다는 걸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다시 집으로 데려온 지 한 100일이 지났을까? 남편이 소리가 섞인 길고 긴 한숨을 내뱉더군요. 그리고는 늘 바라보던 천장 한 구석에 시선을 고정시킨 후 천장, 이 한마디를 했어요. 전 놀란 마음에 그쪽에 가서 위를 올려다보았죠. 그랬더니 천장 끝부분에 약 20cm 정도의 칼자국이 나 있더군요. 전 사다리를 놓고 커터칼로 그 부분을 좀 더 길게 찢어보았죠. 그랬더니 무언가 툭 떨어지더군요. 천장에 쥐라도 있나 싶어 깨악 하고 소리쳤는데 방바닥에 떨어진 것은 다름 아닌 금괴였어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골드바였는데 꽤 커 보이더군요. 자기야, 이거 자기가 천장에 갖다 놓은 거야? 원래 있던 거야? 이게 대체 뭐야? 말 좀 해봐.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물론 대답을 들을 순 없었죠. 다시금 커터칼로 더 길게 천장을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후두둑 하며 금괴 수십 개가 떨어지더군요. 세어보니 총 30개였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전 너무 놀란 마음에 눈물이 펑펑 났어요. 이게 대체 뭐지? 혹시 어려운 내 사정을 알고 하늘이 내려주신 건가? 혹시 도둑놈이 여기에 갖다 놓은 거면 어쩌지? 이 집 전주인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아예 후레쉬를 가져와 머리를 들이밀고 천장을 다 훑어보았어요. 거기에 편지 한 통이 있더군요. 중국에서 시모가 남편에게 보내온 거였어요. 날짜를 보니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 나기 바로 며칠 전이더군요. 그 후로 어쩔 수 없이 연락이 끊긴 모양이었어요. 지난 7년간 생활고와 남편 병간호, 아이 뒷바라지하며 허덕이며 정신없는 탓에 중국으로 이민 간 시부모님들에게 남편의 사고 소식조차 알릴 생각을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하더군요. 내용을 찬찬히 소리내서 읽었어요. 남편도 들을 수 있게 말이죠. 쭉 살펴보니 시모는 중국에서 지내며 암에 걸렸고 편지를 보낼 당시엔 이미 말기였더군요. 매몰찬 시부가 여전히 남편과의 연락을 거부하자 시모가 이 금괴를 시부 몰래 유산으로 남편에게 보낸 거였죠. 유명한 한의사로 몇십 년간 한국에서 지냈을 때도 떼돈을 벌었다고 들었고 시모 자체도 원래 부잣집 딸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정도의 금괴를 갖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전 금괴 자체도 처음 봤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어요. 친정 아빠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죠. 오셔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신 친정 아빠도 엄청 놀라시긴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수소문 끝에 신뢰할 만한 업체 몇 군데를 찾았고 금괴를 현금으로 환전했죠. 그때가 5, 6년 전이니 1kg짜리 금괴 하나당 한 5천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0개 모두 팔아서 얻은 현금은 무려 15억가량이었죠. 모든 게 처음 보는 거였어요. 금괴도 15억이라는 현금도 다 처음 경험해보는 것들이었죠. 전 그 돈으로 일단 제가 살던 지방에 유명한 대학교 앞 원룸 건물을 하나 샀어요.
월세 수익이 따박따박 나온다면 더 이상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 건물 맨 위층과 그 아래층은 한 층 전체를 다 터서 주인 세대와 남편이 재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꽤 큰 원룸 건물이었지만 지방이라 서울에 비해 가격이 많이 저렴하더군요. 남편을 위한 재활 공간에 재활치료사를 고용해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목소리를 내는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했죠. 맨 위층 주인 세대에는 저희 친정아빠와 함께 우리 가족이 사는 공간으로 꾸몄고요. 전 다시 일을 시작하고픈 욕심에 남편 간병인을 3명 정도 고용했어요. 8시간씩 3교대로 말이죠. 병원도 아주 열심히 다닌 결과 남편은 아주 미세하게나마 의식과 몸이 조금씩 회복되더군요. 항상 시체처럼 누워있던 남편이 나와 눈을 맞추고 살짝 미소를 지어주다니 너무 황홀하기 짝이 없었죠. 모든 걸 하고 남은 돈은 4, 5억가량이었어요. 그 돈으로 국밥집을 다시 오픈해볼까 하다가 아예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죠. 전 어려서부터 손이 야무진 스타일이라 요리도 잘했지만 화장품도 직접 만들어 쓰곤 했어요. 인터넷이나 잡지에 보니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로션이나 스킨, 크림 등을 직접 제조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 피부에도 잘 맞았고 친구들에게 나눠줘도 좋은 반응이었고요. 그래, 화장품 사업을 시작해보자. 저의 모토는 본전을 잃지 않는 사업이었어요. 절대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지 않고 사업 시작한 내가 끝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다짐을 갖고 시작했죠. 처음엔 사장인 저와 회계 보는 직원, 마케팅 경력 직원 이렇게 3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지금은 직원 30여 명의 튼튼한 중소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도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상도 받고 작년에는 클렌징 오일 쪽이 대박이 터져서 매출이 급상승하여 직원들 모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답니다. 사장인 저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맨 처음 투자했던 5억의 돈은 지금 3, 4배로 불어나 있네요. 이 정도면 저 재테크 잘한 거 맞겠죠? 앞으로 사업도 열심히, 가정에도 충실한 워킹맘이 될 계획입니다. 남편에게도 늘 스윗한 와이프가 될 테고요. 남편은 지금도 피땀 흘리며 재활치료에 한창이에요. 7년을 누워있던 사람이 조금이나마 움직이고 있다는 게 참으로 기적 같네요. 하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여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롤러코스터 같던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의 삶에도 좋은 기운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